진행 순서는 배경 본문으로 나눠놨고, 배경에서는 양자 컴퓨터의 위협, 그리고 양자 컴퓨터와 고전 암호, 그리고 본문에서는 BB84 프로토콜 개요, 방자의 특징, 방자 데이터 정의, 프로토콜 기본 원리, 그리고 예시, 마지막으로 상용화 사례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의 위협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마 이런 유형의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이제 등장을 해서 기존의 현대 암호학이 이제 공략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어떤 위험성을 말하는 기사들인데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 양자 암호 쪽을 얕게나마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동료분들한테 한번 공유하는,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발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양자 컴퓨터와 현대 암호학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오늘 발표 주제가 차세대 암호인 양자 암호가 주제이기 때문에 현대 암호학은 고전 암호라고 정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고전 암호 알고리즘에는 대표적으로 대칭키 알고리즘이 있고 비대칭키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근데 불행히도 이 두 알고리즘 모두가 양자 컴퓨터의 양자 알고리즘에 의해서 공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로버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은 모든 경우의 수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고요. 대칭키 알고리즘을 이제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은 소인수 분해나 이산 로그 이런 수학적인 문제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지금 비대칭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RSA, ECC 모두 해독이 가능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자 알고리즘에 의해서 공략이 가능한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먼저 대칭키 알고리즘에서는 단순하게 키 길이만 증가시키면 됩니다. 만약에 특정 길이의 키를 해독하는데 고전 컴퓨터가 필요한 연산수를 n이라고 했을 때 같은 조건에서 양자 컴퓨터로 필요한 연산수는 n의 제곱근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n의 제곱근을 다시 n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키 길이를 2배 정도 증가시키면 됩니다. 대칭키 알고리즘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응이 가능하지만 비대칭키 알고리즘은 키 길이 증가만으로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키 길이를 증가를 하더라도 이제 기대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유효한 경우의 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키 길이 증가로는 대응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양자 컴퓨터가 풀어야 할 문제의 난이도를 더 어려운 기반 기술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전 암호학에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양자 컴퓨터가 해독할 수 없는 암호를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현재 격자 기반 알고리즘이 있는데 지금 저희 펜타 시큐리티 코어 암호 알고리즘에도 지금 2종 정도 추가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양자 내성 암호가 있고 키 길이를 증가시키면은 대응이 가능한데 제가 사실 오늘 설명드릴 건 양자 암호거든요. 네, 그 양자 암호의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양자 내성 암호는 여전히 언젠가는 양자 컴퓨터에 의해서 공략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양자 알고리즘이 양자 내성 암호를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이 등장하게 되면은 저희는 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 양자 암호를 이용하면은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해도 혹은 그 양자 알고리즘 자체를 구현할 수 없는 보안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BB84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찰스 베넷이라는 박사님과 질 브라사르 박사님이 1984년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두 분의 이름과 발표 연도를 따서 BB84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리고 양자 암호를 대표하는 최초의 표준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개선 알고리즘은 계속적으로 발전 중에 있고요. 이 양자 암호는 기존에 저희가 단순한 통신망에서 데이터 송수신이 아니라 양자적인 특성 그 자체를 이용해서 키를 안전하게 분배하는 알고리즘이고, 이를 양자 키 분배라고 합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공략할 수 없는 프로토콜이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양자 암호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지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양자 특성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의 평방 현상, 혹은 다른 말로 광자의 양자 중첩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키를 생성하고 교환, 도청, 탐지를 하는데, 자세한 원리는 다음 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토콜이 정말 너무 좋은 프로토콜인데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양자 통신 채널이 요구됩니다. 양자 통신 채널은 이 차세대 인프라인 양자 네트워크를 말하는데, 어, 이게 양자 네트워크가 일단은 광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광 케이블이 그 요건의 일부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광 케이블이 많이 매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광 케이블을 뽑아서 양자 통신이 가능한 장비에 연결하면 그 양자 네트워크가 됩니다. 생각보다 이 인프라를 갖추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차례대로 천천히 상용화를 진행하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는 인프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인프라 비용보다 보안이 더 중요한 군사, 국가, 혹은 통신사 이런 큰 기관에서 먼저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광자를 이용하는 만큼 먼저 광자의 특징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광자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이 전기장을 기준으로 이 광자의 상태를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아래 2번, 3번 그림을 보시면 아마 익숙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거 그냥 빛의 평방 현상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한번 2번부터 살펴보시면은, 여기 2번의 광원에서 출발할 때는 빛이 진행 방향과 모든 직교 방향으로 전기장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솜사탕처럼 막 마구잡이로 진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평광판을 통과하게 되면은 평광판과 동일한 위상의 전기장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평광된 상태에서 3번 그림을 보시면, 한 번 이미 평광된 빛을 또 다시 평광판에 이제 투과시킬 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평광판이 평광빛과 동일한 위상으로 있을 때는 모든 빛이 평광판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그 평광판을 회전시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평광판이 45도가 회전하면은 최초의 빛의 양에서 절반 세기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계속 평광판이 회전을 해서 90도에 다다르면은 빛은 다 차단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신 빛의 평광 현상인데요. 근데 이 현상을 양자역학에서 광자의 관점으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3번 그림에 이미 평광된 저 빛은 사실 여러 개의 광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빛이, 모든 빛이 평광판을 통과한다라는 의미는 모든 광자가 평광판을 통과한다는 거고요. 그거는 광자가 평광판을 통과할 확률이 100%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광판이 45도 회전했을 때 빛의 세기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어, 평광된 광자가 평광판을 통과할 확률이 50%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빛이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은 광자가 통과할 확률이 0%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평광된 광자와 평광판의 각도 차이가 0도, 45도, 90도일 때 각각 통과할 확률이 100%, 100%, 0%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광자의 평광 상태를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를 정의를 할 건데요. 총 4가지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준은 X축 수평선이고요. 이 수평선에서 평광이 회전한 각도가 0도일 때 우리는 수평 광자라고 하고, 위에서처럼
수평인 상태의 광자가 됩니다. 그리고 90도일 때는 수직으로 평광이 이제 회전하기 때문에 수직 광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45도일 때는 대각 광자, 그리고 135도, 90도를 넘어서 45도를 더 회전한 광자를 역대각 광자라고 합니다. 이 네 개 상태의 광자를 각각 데이터 01, 01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기저그룹 두 가지로 나누는데 수직 광자와 수평 광자를 합쳐서 직교 기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대각 광자와 역대각 광자를 합쳐서 대각 기저라고 부릅니다. 편의상 플러스 기저, X 기저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4개로 정의하고 두 가지의 각각 그룹으로 정한 이유는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구성한 이유를 송수신자가 이 광자를 송수신하는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신자가 광자를 송신을 할 텐데요. 이때 무작위로 기저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플러스 기저가 될 수도 있고 X 기저가 될 수도 있는데 무작위로 선택이 되었으면 다시 한번 무작위를 돌려서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0을 보낼지 1을 보낼지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저 4개의 광자 중에 어떤 광자를 보낼지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양자 채널로 광자를 쏘면은 수신자는 그 광자를 수신해야 되는데 이때도 역시 기저 그룹을 선택합니다. 직교 기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대각 기저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그룹으로 묶인 기준은 두 종류의 광자가 서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입니다. 그 의미는 다시 말해서 서로의 각도차가 90도가 나는지 안 나는지. 예를 들어서 송신자가 수직 광자를 전송했다라고 했을 때 수신자가 동일하게 플러스 기저를 선택하였다면은 평광판을 똑같이 90도로 이렇게 놓고 수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 통신자가 90도인 수직 광자를 보냈을 땐 정상적으로 평광판을 통과해서 수신이 될 거고 그럼 데이터 1이 관측됩니다. 근데 만약에 송신자가 수평 광자를 보냈다면 지금 현재 수신자는 90도로 평광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광자가 통과하지 못하고 데이터 0이 관측됩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상황을 다르게 해서 통신자가 수직 광자를 보냈는데 송신자가 수직 광자를 보냈는데 수신자가 이 대각 기전을 선택했다라고 예시를 들면 수신자는 평광판을 135도로 이제 광자를 수신하거든요. 그러면은 135도로 수신할 때는 통신자가 수평 광자를 보냈든 수직 광자를 보냈든 평광판과 평광 광자의 위상차가 45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덤으로 데이터가 관측돼요. 0이 들어오거나 1이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면은 수신자는 데이터가 관측이 됐어도 이 데이터는 교란이 된 데이터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런 원리로 45도의 차이가 나면은 데이터가 교란이 되고 그리고 0도나 90도 차이가 있으면은 정확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송수신자는 처음에 광자를 몇 개 주고받을지를 결정을 하고 송신자가 이제 두 번의 무작위를 거쳐서 데이터를 선택하게 돼서 광자를 보내면은 수신자는 이제 무작위로 기저급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 광자를 송수신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송수신된 데이터 중에 기저가 같았던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기저가 다른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서로 이 선택했던 기저만 공유를 해서 동일했던 기저의 데이터만 남겨두고 동일하지 않았던 기저의 데이터는 모두 폐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일했던 데이터들만으로 최종 키를 생성해서 이제 프로토콜이 끝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였고 기본 원리를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어야 하고 그 사이에는 양자 채널이 있어야 돼요. 그럼 광 채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개 채널이 필요한데 이 공개 채널은 광자 데이터 말고 다른 공개해도 되는 정보들을 다 이 공개 채널을 통해서 송수신합니다. 앞서서 얘기해 드렸듯이
기저 리스트를 마지막에 공유하는 것도 저 공개 채널을 통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송수신자는 서로 몇 개의 강좌를 송수신할지 결정을 합니다. 예, 그것도 공개 채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송신자는 무작위로 기저와 데이터를 선택해서 양자 채널을 통해서 강좌를 송신합니다. 그리고 이때 선택된 기저와 보냈던 데이터는 모두 기록해둡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신자는 무작위로 다시 기저를 선택해서 송신된 강좌를 수신합니다. 이때도 선택했던 기저 그리고 측정된 결과 데이터를 기록해줍니다. 이렇게 약속된 강좌를 모두 주고받으면 그 다음으로는 공개 채널을 통해서 각자 그동안 선택했던 기저 리스트를 서로 교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저가 불일치했던 데이터는 모두 폐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불일치했던 데이터는 폐기를 하긴 하지만 기저가 일치했다라고 하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노이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도청자의 도청 행위 때문에 오류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은 데이터의 10%를 선별해서 오류율을 확인합니다. 그 제한은 보통 11% 정도로 하고요. 보수적으로는 8%까지도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류율이 제한을 초과하면 그 즉시 데이터는 폐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오류율을 초과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합의 가능한 수준의 오류율이 남아있다면 이 상태에서는 다시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페리티비티를 이제 송신을 해서 서로의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수신자도 송신자와 동일한 데이터들이 다 확보가 됐을 거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유니버셜 해싱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압축합니다. 이 과정을 프라이버시 증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종 그 해시 값이 이 비밀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키는 바로 데이터를 암복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일회성으로 별도의 비밀키를 공유하는 세션키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원리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만약 도청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탐지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송신자는 광자를 송신합니다. 그 다음에 도청자가 그 양자 채널 중간에서 도청을 시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 도청자도 똑같이 기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청자도 기저를 선택하면은 데이터가 측정은 될 것인데 이게 만약에 우연으로 송신자의 기저와 일치했다면 복제는 성공할 거고요. 근데 기저가 불일치했다면은 교란이 될 거기 때문에 복제는 실패합니다. 실패했더라도 어차피 0과 1이기 때문에 우연히 맞을 확률은 50%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때 도청자는 자신이 선택한 기저가 틀렸다라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도청을 하고 강좌를 승수신하면 결국에는 오류율이 25%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25%로 수렴하게 되면 이제 앞서 기본 원리에서 설명드렸듯이 오류율을 확인할 때 제한 11% 혹은 8%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즉시 승수신자는 데이터가 교란되어서 이 도청을 감지하게 되고 바로 그 통신을 중단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도청 자체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청이 불가능하다라는 이론이고요. 다음으로 이 내용을 한번 시뮬레이션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위에는 광자 데이터표를 써놨고요. 여기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진행을 할 텐데 여기서 유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 예시에서는 광자를 5개만 송수신하지만 실제로는 최소 수천에서 수십만 개를 송수신합니다. 그래서 5개만 봤을 때는 이거 도청 가능할 것 같은데 운 좋으면 성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수천 수십만 개에서 광자가 우연히 다 도청이 가능하게 수신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예,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거는 다 무작위로 선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송신자인 앨리스가 플러스 기저와 데이터 0을 선택을 했다라고 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신자도 무작위로 선택했지만 동일하게 플러스 기저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는 그대로 0으로 수신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좌를 송신했는데요. 이때는 X 데이터 1을 이제 송신했습니다.
그 수신자는 이때는 기저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X로 보내는데 플러스로 받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교란돼서 그냥 50% 확률로 1 아니면 0으로 수신이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도청자가 개입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분자를 보낼 거고요. 이때 세 번째 강좌에서는 X 그리고 데이터 0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자도 X 기저를 선택했고 데이터 0을 수신했습니다. 수신자도 X를 선택했고 0을 수신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도청자한테 가장 유리한 성공한 케이스고요. 네 번째로 다시 플러스로 데이터 1을送신했습니다. 이땐 도청자는 X를 선택했기 때문에 0 아니면 1이 수신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신자는 플러스를 선택했는데 이 4번 케이스를 조금 기억해 주셔야 될 이유가 지금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기저를 선택했음에도 중간에 도청자가 도청을 시도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교란이 됐고요. 그래서 수신자는 송신자와 동일한 기저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신받지 못하고 50% 확률로 1 아니면 0을 수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강좌를 송신했는데 X 기저를 선택했고 데이터 1을 보냈습니다. 이때는 결정자는 플러스 기저를 선택해서 이번에 기저가 달랐기 때문에 1과 0 아니 둘 중 하나를 수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이번에는 송신자랑 동일한 기저가 아니라 그 도청자랑 동일한 기저가 선택되었는데요. 이때는 도청자가 보낸 데이터를 그대로 수신합니다. 그래서 1과 0 둘 중 하나지만 그 값은 도청자가 수신한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5개의 강좌를 송수신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송신자랑 수신자는 자신의 기저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공개 채널을 통해서 공유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기저 리스트를 서로 비교하면서 일치하지 않았던 애들을 삭제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공개 채널로 보냈기 때문에 도청자도 그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자기 거에서 필요 없는 거 지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오류가 있을 확률과 없을 확률이 좀 반반입니다. 만약 4번 케이스에서 수신자가 1로 수신했다면은 이 오류율이 없는 걸로 나올 거고요. 근데 0으로 수신했으면 오류율이 있는 걸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5개지만 수천 개, 수십만 개가 있으면 거의 25%로 수렴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오류율이 11%를 초과했다면 이 프로토콜은 여기서 바로 중단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오류율이 11% 미만이었다면 이 프로토콜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럼 다음 절차는 이 수신자가 가진 데이터를 이제 페리티비티를 통해서 일관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송신자는 수신자한테 이제 페리티비티를 송신하게 되고요. 그러면 수신자는 이 4번 케이스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송신자랑 수신자의 데이터가 지금 동일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해시를 하고요. 이 해시를 통해서 키를 확보하고 이 키는 이제 비밀키 혹은 세션 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용화 사례인데요. 이 상용화 사례에서 중요한 거는 2016년부터 17년까지 중국이 영자통신 위성을 발사했고, 그리고 뭐 대륙간 영상통화도 성공했고, 그리고 2019년에는 SK텔레콤이 이제 세계 최초로 이 양자암호 통신을 서울 그리고 대전 구간 통신망에 상용화를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똑같이 SK텔레콤이 미국에 있는 괌 사이판의 이동통신사 ITNE의 LTE망에 양자 분배키 기술을 적용해서 이게 세계 두 번째 또 상용화 사례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현대중공업과 KT가 협력해서 이제 그 방산 기술에도 이 양자암호 통신 시스템을 구축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정부 전산망을 양자암호 체계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에는 양자 내성암호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최근 2025년 11월 경기도에서는 SK 브로드밴드와 전국 최초로 양자 암호 통신 적용을 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암호가 우리한테는 좀 낯설지만 이 세계적으로는 이 상용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멀지 않아서 저희 이제 생활에도 이 양자 암호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